이게 찍고 있는 거죠? 네. 네. 아, 이거 문자 때문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살고 있는 데는 아니죠, 지금? 네,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고객님이 사실 곳이 인피니트 풀이 있는 데서 우리도 전부 다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다 신축 아파트들이에요. 여기 보면 신축 아파트들은 뭐 그 단지 내에 사우나 같은 데 있고 뭐 실외 골프장 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서울 아파트 입주가 올해 뭐 엄청 떨어져요. 이제 재건축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뭐냐면은 신축 아파트는 우리 서울 아파트 중에서 10%도 안 돼요. 이게. 그다음에 시도생이 높아가지고 올라가고 나는데 우리가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의를 하나 살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책에 있는 것대로 해서 그 올베드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월 한 440만 원씩 20년 모아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처럼 이제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뭐 뭐냐 빠른 시일 내에 사시든지 이제 방법인데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찾는 방법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책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뭐 워낙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뼈를 때리는 부분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잘 이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늘 공격만 할 수도 늘 방어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어떤 공격적으로 어떤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파 전략이 있고 베타 전략이 있어요. 알파는 시장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알파 전략이고 베타 전략은 그냥 시장 수익률만 추구하는 건데 자산 배분 전략들은 이제 베타 전략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알파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알파 전략으로 돈 벌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4, 5, 6 석달 시전 투자를 했는데 물론 이제 지수를 이기고 있지만 이긴 게 크게 비트를 못 하고 있거든요. 4월 달만 10몇 프로, 15%가 비트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소소하게 비트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이제 메이저 리그의 4대 타자가 이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단체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큰 대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높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좀 발언하고 싶은 게 늘 얘기하는 게 그 투자자 전체의 수익률을 평균 내보면은 평균이 나오지 딴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수익이 나오면은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수익이 나오지 딴 게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알파를 추구하지만 알파가 쉽지는 않다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석 달, 넉 달 계속 우리는 팩터 투자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전략 중에 세 가지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밸류 팩트, 퀄리티 퍼스트 팩트, 노볼 팩트. 이거는 이제 이 친구들은 그 팩터를 하나 개량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반면 우리는 이거는 그 밸류라든지 퀄리티, 모멘텀, 노볼 이런 하나하나 요소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이런 어떤 계량적인 숫자만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이나 쿼터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하나 계량해서 투자를 해서 그냥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보다는 그냥 숫자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밑에 부분을 또 저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장 수익률부터.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고 시장 초과 수익률을 스마트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스마트 베타 투자 전략이 있다. 스마트 베타의 대표적인 전략은 밸류 팩터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도 지수보다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수익이 안 나는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통계를 내보면 패시브 투자 자산에 평균적으로 자금을 두는 기간이 18개월 정도라고 한다. 지나친 자신감은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된다. 예, 조교님이 이제 이거 주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인식하고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별 종목 알파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만 이게 결단코 쉽지 않은 전략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밸류 팩터는 이거 얘기했잖아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지배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현금흐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경우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는 밸류 팩터인데 이것만 갖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투자를 했다가는 시장에서 소외를 장기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팩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어제 카톡방에 한번 내가 올려드린 것도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뭐가 움직이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보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 그냥 밸류 팩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밸류 팩터가 안 맞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우볼처럼 변동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한다고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퀄리티. 우리 다 퀄리티 좋은 기업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죠. 퀄리티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떡락했을 때 사면 그냥 무조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5%는 계속 넘들고 있다가 좋은 시점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건데 그 좋은 시점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적어도 올해는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5%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할 때는 좀 큰 판때기를 봐야 돼요. 지금이 공격을 할 때인지 방어를 해야 될 때인지 우리는 감독들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지금 뭐 공격 포지션으로 할지 방어 포지션 할지 이런 그때 보면서 시장 대비 이제 초과 수익을 이제 추구하자는 거죠. 이 부분도 참 이제 가슴을 또 그냥 뼈를 때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 조교님께서 한번 이 부분도 여기. 아주 빠른 속도로 요리를 배워서 5성급 호텔 주방장이 될 수 있을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의술을 배워서 외과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아주 빠른 속도로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아주 빠른 속도로 축구를 배워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아주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계속입니다. 네. 레이 달리오, 일반 투자자는 알파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브릿지워터에서는 1600명이나 되는 전문가가 그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이 장기적으로 이런 회사들과 경쟁하여 알파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되게 즉흥적으로 시장을 판단한다. 즉흥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투자는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다. 투자는 사전에 계획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기회가 발생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투자할지를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여 내가 단단히 실행할 수 있는 계획대로 투자하는 것이 옳다. 백종원은 식당 사장님들에게 판매하는 메뉴를 줄이라고 권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뼈를 때리는 말씀인데 이 얘기 듣고는 이제 그러면은 SK 바이오팜에서 20억씩 버신 분들은 어떤 노력했겠어 20억을 벌었을까요? 그리고 이 책 저자 이분은 카카오 주식으로 이제 경제 자유를 어떤 노력으로 얻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투자라는 거는 노력 대비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되었습니까? 묻는다면 행운이잖아요. 그건. 그죠? 근데 투자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좋은 기회가 지금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어제 상가 같은 종목 우리가 몰랐잖아요. 상가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가 가는 그 종목을 우리는 들고 있지만 그게 갈지는 몰랐지만 그게 굉장히 밸류하고 좋은 기업이었잖아요. 그런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벤트로 날아갈 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책에서 말한 이런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되 우리는 이거 대비해서 알파를 어떻게 추구하냐면은 하나의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이기겠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좀 더 다른 투자라보다 더 길게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도 계속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제가 사면 안 된다고 했던 네 종목이잖아요. 세 종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한 종도 거의 본전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이제 걸러내도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지난달 보니까 다들 종목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세네 곳, 두세 곳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급하게 하시면은 이제 시장에 우리가 부각돼가지고 시장에 군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군중과는 또 떨어져 있는 이제 장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금투자 부분인데요. 이 금값이 이제 이렇게 올랐죠, 금값. 그러니까 우리는 금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금보다 은가격이 한 20% 올랐더라고요, 우리가 산 거보다. 네, 그래서 그때 은가격이 괜찮을 거라고 그때 발표를 하고 그 은이 좋다고 그랬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은이 더 좋았던 거고 금도 한 몇 프로 올랐죠,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사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고수한다면 금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벤저민 그레이엄도 뭐 75대 25 얘기했기 때문에 금 투자 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깜짝 놀라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은 뭐 5% 정도는 갖고 있어서 좋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와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가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다 그러면 아니야 매장이 될 거야. 근데 자산 내부 전략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가감한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비트코인에 투자해라고 저는 차마 말은 못해요. 그거는 참으로 우리의 그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그 본질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조계장 한번 또 문제를 읽고 답도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 예금 상품은 네. 1, 2, 3, 4 중에 맞춰보세요. 4번이에요. 예,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역시 18학번이라고 그랬나요? 네, 18학번. 예. 3년 동안 대학 공부를 하면 이 정도 배웠. 이게 뭐냐면은 답 4번 딱 맞추셨는데 이제 금리라는 거는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은 게 맞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장단 금리 이거 아시죠 이거? 장기 금리는 높고 이제 단기는 장고 단적.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1리어드 커버라 그래요. 이제 채권 금리라는 거는 이제 만기가 길면은 금리가 높고 만기가 낮으면은 금리가 낮은 건데 이제 그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좀쭉 있네요. 좀 더 뒤로 가서 볼까요? 채권 금리라는 거는 신용 등급이 좋은 거는 장기 금리도 낮고 단기 금리는 국고채 금리로 수렴하지만 이게 신용 등급이 BBB 플러스나 B 마이너스 등급이나 장기 금리는 굉장히 높죠, 그죠? 장기 금리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이제 만기가 도래한 3년 만기 채권이면은 3년이 다 도래했다 그러면 이 금리는 만 내일이 만기라 그러면은 금리는 거의 무위험 수익률에 근접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BBB 플러스 등급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던 회사가 올해도 발행하고 내년에도 발행하고 그러니까 올해도 발행하고 작년에도 발행했고 재작년에도 발행했고 3년 전에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금리 발행 금리는 BBB 플러스 등급이니까 만약에 6%로 발행했다 그러면은 작년에 발행했던 것도 6% 발행했을 거고 그죠? 재작년에 발행했던 6%고 3년 전에 만기하고 임박한 것도 6% 금리를 발행했겠죠? 그러면은 이게 다음 달이면은 만기가 도달할 BBB 플러스 등급의 채권이 2년 11개월이 됐을 때 이 채권 금리는 6%에 발행했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리는 몇 프로여야 될까요?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프로? 계산을 만약에 뭐 무이익률 이자율이 2%라면 2%. 그래서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회사에서 채권을 여러 개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대 주식이라는 절대 수익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절대 수익이라는 회사가 채권을 매년 발행했다고 하면은 2년 거치게 된 게 있고 3년 거치게 된 게 있고 1년 거치게 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신용등급 BBB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6%로 다 발행했지만 기간이 경과한 거에 따라서 금리는 낮아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죠. 이거 이해되죠, 그죠? 예, 정확하게 이해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곧 DCF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DCF 할 때는 DCF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BW12를 공부하시면은 DCF가 뭔지가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DCF는 본드, 채권과 워런트의 가치 두 개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CB 같은 거는 본드와 워런트 가치가 합쳐져 있는 거고
BW 같은 거는 이제 본도와 워런트 가치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은 이게 DCF는 이거구나라는 걸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BW를 발행했던 회사 중에서 그 한진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한진카 회사에서 워런트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한번 우리 조교님께서 읽어보니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의 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의 대표 주관 회사는 본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신주인 수권 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 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신주 인수권 가치는 청약일 3영업일 전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BW 중에서 워런트 부분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신주 인수권의 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가격을 이제 평가하냐면 블랙소이즈 모형을 이제 옵션 가치 모형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가격 평가를 하는데 옵션의 가격은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변동성. 예를 들어서 우리 조교님이 앞으로 80대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60년 투자주죠. 60년 80몇 살까지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은 60 몇 년 동안 투자해갖고 대박을 잡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저처럼 한 30년 남은 사람이 대박을 잡을 만약 똑같은 자산이 있다면 대박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60년. 60년.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조교님이. 그러면 그 똑같이 우리 둘을 옵션으로 본다면 옵션의 가치는 변동성이 시간이 길고 변동성이 높은 사람이 조교님이 훨씬 가치 높게 평가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 공부할 때는 변동성을 보셔야 돼요. 변동성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역사적 변동성이라는 거는 지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변동성이 얼마큼 있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코스피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코스피라는 거는 우리 알다시피 거래소 시장을 말하는 건데 거래소 시장에 제가 이제 그 차트 한번 얘기할 때 21선, 61선, 120선 몇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21선은 한 달의 평균이고 61선은 3개월의 평균, 121선은 6개월의 평균인데 이게 사실 옵션 가격이 나온 거예요. 옵션의 변동성이 있어서 코스피 같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 코스피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 한진칼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하고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개별 기업과 관계없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은 33%, 27%, 37%, 27%까지 변동성이 왔어요. 지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이동안 한진칼 같은 경우는 58%, 120%, 135%, 100%의 변동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조교님 생각에서 옵션 가격이 변동성이라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비싼 옵션 가격이 될까요? 맞춰보세요. 6개월. 6개월 한진칼 보통이요? 네. 예, 편안하게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의 역사적 변동성에서 가장 가격이 높으려면은 그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의 지난 6개월간의 이제 옵션 그 변동성이 옵션 가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주 이수권 가격을 이제 이론적 브렉소저 모형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때 이론적 가격이라는 거는 1개월 코스피를 위에 보면 코스피 밑에는 이제 한칸이잖아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면은 신주 이수권 가격이 19,000원, 15,000원, 21,000원, 15,000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32,000원, 57,000원, 62,000원, 50,000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옵션의 그 변동성을 기준으로 한 가치이고 실제 이거는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내재 가치는 뭐냐면 행사 가격과 실제 주가의 차익이 사실 내재 가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82,000원이라는 주가가 82,000원인데 행사가가 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맞죠?
조변형. 행사 가격은 8만 원, 주가는 8만 2천 원이면 이 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많다고 봅니까? 잠깐 쳐다보시면 2,000원? 2,000원이죠. 네. 그러면 이 주가가 2,000원이 사실 내재 가치인데 실제 주가가 만 원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00원이 뭐냐면은 변동성인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 옵션을 지금 현재 가격에 다 행사를 하면 2,000원밖에 못 벌지만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변동성이 있다면 이 변동성이 곧 돈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옵션이 3년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3년이 남았을 때 변동성이 클까요? 한 달이 남았을 때 변동성이 클까요? 3년이죠. 그래서 옵션 가격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옵션의 시간 가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82,000원이 주가고 8만 원이 행사 가격이라면 2,000원이 원래 이 내재 가치가 되는 옵션의 가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만 원에 그래야 된다는 거는 8,000원 부분이 앞으로 3년 동안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그 변동성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옵션 행사 기간으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가치는 계속 줄어들다가 결국 행사 기간이 종료될 때쯤 되면은 0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행사 가격이 8만 원인데 주가가 7만 원이다. 그러면 행사해봐야 어떻게 되죠? 가치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행사 가격이 이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고 그 외가격이라고 하는 옵션 외가격. 내가격이 있고 외가격이 있는데 내가격이라는 거는 옵션 행사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외가격은 옵션 행사는 돈을 벌 수 없을 때 외가격인데 외가격 중에도 크게 벗어나 있고 기간이 짧게 남아 있으면은 가격은 뭐 3원 4원 그래야 돼요. 그 쓰레기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끔 가다 보면은 주가가 폭등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그 행사가가 8만 원인데 7만 원이고 시간은 한 6개밖에 안 남아갖고 가격이 뭐 5원, 6원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이벤트가 생겨갖고 주가가 8만 원으로 가간다고 8만 원인데 10만 원 갖다가 생각해봐요. 그럼 2만 원의 가치가 있죠. 근데 이 옵션의 가격은 지금 1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가격의 그 내재 가치가 2만 원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10원이 2만 원이 플러스가 될 거잖아요. 그럼 몇 배 올라가야 돼요? 2,000원. 네,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주 이수권으로 한 번씩 이제 크게 돈을 버는 분들이 한 10년에 한 번씩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할 때 행사를 하면은 그때 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최근에 이제 뭐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모르는데 두산 그룹에서도 이게 하나 나왔죠. 이게. 10배인가 뭐 물론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이제 턴을 해버리고 시간이 좀 남아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주가의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신주인수권하고 뭐 시비 같은 거는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변동성이 곧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픽싱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리픽싱 아시죠? 아니요. 이제 아시면 되죠, 뭐. 이게 행사 가격을 낮춘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은 빠진 주가의 몇 프로까지는 리픽싱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부본을 한번 또 우리 조교님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부분. 예.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코스피 지수의 최근 250 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 27.276%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 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 가치를 산정한 결과 15,751원이 산출되었으며 본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 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블랙숄즈 옵션 가격 모형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의 옵션 가격이 아니라 사실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한진칼 종목에 대한 옵션 가격을 이제 측정해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수의 변동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이 맞다면은 옵션 가격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럼 한직카를 왜 이거 발행했냐 그러면 뭐 다들 아는 내용인데 갑질 사건 있잖아요. 그 조양호 장에 돌아가셨죠. 그분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었는데 자녀분들이 이렇게 세 분 있었죠. 이게 조현아 누구죠? 조현아, 조원태, 조영민. 예, 이 세 분의 이제 자녀분들이 다 갑질해가지고 지금 조현아가 큰 딸이죠. 큰 딸이 그 강성구 펀드하고 또 어디죠? 예. 강성구 펀드하고 그 반도건설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과 그냥 경영 분쟁을 좀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혹시 자녀 동생 있어요? 네. 네. 동생과 나중에 싸우시면 돼요. 경영 분쟁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급등했는데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옵션이라는 거의 신주입수권에서 제가 BW에서는 본드와 원턴은 나아진다 그랬죠. 근데 본드는 이미 상장했어요. 상장했는데 그 본드가 그러니까 한 장당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10,000원짜리 그 본드가 9,100원에 만 상장됐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그 본드는 10,000원에 발행된 건데 실제 시장에서는 9,100원에 거래가 돼요. 근데 워런트를 산 사람이 이 본드를 또 시장에서 사서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이 본드는 9,100원일까요? 10,000원일까요? 주근님 다 너무 잘 맞추시네요. 그래서 이제 본드는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인데 금리가 낮으니까 9,100원에 거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신주인수권을 사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다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BW 투자할 때 한 가지 전략은 보통 BW는 1년 반, 2년 뒤에 풋옵션 행사가 다 가능해요.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면은 그 채권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줄어들어버린다고. 그러면은 10,000원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3년짜리 BW를 발행해도 풋옵션 기간에 맞춰서 이미 가격 변동되는데 만약에 그 내가격에 있고 그 주식으로 전환될 가치가 많이 있다면은 원터 산 사람이 주식으로 또 현금을 내고 주식을 변할 수도 있어요. 원터만 사가지고 현금 넣고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분이라면은 본드를 사는 게 맞겠죠 시장에서. 왜냐하면은 10,000원짜리가 뭐 9,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그거를 사서 주식으로 전환하면 10,00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수요가 생겨버린다고요. 그래서 본드를 장내에서 사서 그냥 주식으로 전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제 주식을 이해를 하게 편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조현아 이분하고 이제 동작을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지분 싸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47.5 대 47.7로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막하로 지금 경쟁 분쟁이 올해는 이따랑 나오고 내년 다시 한번 부딪힐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 BW에서 원원토는 현재 주식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 본드 원원토를 살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나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마 이게 7월 16일 다음 주에 아마 이게 본드가 원원토가 상장될 텐데 이때 가격을 보시면서 뭐 괜찮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보면 물론 너무 높게까지 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 회사 전부 다 리포트를 보면은 적정 주가가 24,000원인데 지금 82,000원 주가예요. 조금 보실 것 같아요. 목표 주가 현재가를 보니까. 좀 이게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 경영권 분쟁이 해결됐다 그러면 주가는 급락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내가 BW나 CB 투자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은 뭐냐면은 좋은 기업이 BW, CB 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다들 뭔가 문제가 있거나 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위험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채권 부분들은 이거 이해해야지 우리가 DCF 이야기가 쉬우니까 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좋았고요. 예, 이걸 한번 저기 좀 읽어보시겠어요?
왜냐면요. 왜냐하면 급격한 시간 가치의 감소로 말미암아 앞서 설명한 지급 불능 프리미엄과 위험 프리미엄이 급격히 축소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BBB 등급의 한진칼이 3년 뒤 망할 확률과 한진칼이 내일 망할 확률을 따진다면 어떻겠는가? 내일 당장 망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하지만 3년 뒤에는 망할지 안 망할지 잘 모르겠다가 정답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3년 만기 회사채는 금리가 높으나 만기에 근접을 할수록 거의 무위험 채권에 실현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3년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풀옵션 행사 기간이 이제 맞춰서 따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풀옵션 말고도 이제 그 워런트에 대한 수요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BW 이자 지급 시기는 보통 쿠폰 금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쿠폰 금리가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3년이면은 12번에 이제 쿠폰 금리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매달 3분기에 한 번씩 이제 쿠폰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게 만기가 되면은 만기 상환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2년 정도 있으면은 풀옵션 행사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풀옵션 행사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DCF인데 편리하다는 건데, 그 DCF라는 것도 매년의 현금 흐름의 합과 맨 마지막에 터미널 최종 이제 가치를 합치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조기 상환 청구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뒤에 이제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신칼 이제 본드 9,450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지난주에 거래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한 6개월 이내 되면 거의 10,000원에 붙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만 갖고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늘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요건 하나도 못했네, 이거. 이 뒤에 있는데, 참. 근데 지금 1시간이 벌써 넘었으니까, 나머지는 다음 달에 또 하는 거라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고, 설명해 주세요.